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읍면동 주민자치와 교회의 위기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 위기인데, 체제 위기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위기입니다. 자, 이 위기가 지금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중앙정부 정권이 장악당으로부터 상부로부터도 위기가 오지만 지금 읍면동에 있는 마을이 지금 좌파 세력들이 서서히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실체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작년 2월 달 설 전에 김승규 국정원장님 아시죠? 그분이 저한테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이것을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딱 보는 순간에 전기로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많은 법학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심각한 마을이 무너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릴 것이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급하게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했죠. 자,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이제 드디어는 이 법이 저지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180석이라는 여당의 그 숫자에 의해서 만약에 통과됐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법,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자, 이 독소조항의 가장 핵심은 제7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조의 핵심은 뭐냐? 가짜 주민들이 대거 마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짜 주민들이. 진짜 주민들은 이제 소외되고요. 자, 그러면 제7조 주민의 자격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민이라 하면 이 동네에 살면서 읍면동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가짜 주민이죠. 대거 읍면동에서 주민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주민은 뭐고 진짜 주민은 뭐냐 하면, 자, 앞에서 해당 지역 내에 주민등록된 사람은 진짜 주민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짜 주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해당 지역 내에 일정 요건 하에 등록된 재외동포. 재외동포 중에는 핵심은 조선족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족 숫자가 얼마냐?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기 체류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외국인도 일정 조건 하에서 주민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대표적이겠죠. 중국인 중에 유학생들이 지금 7만 명 정도가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인도 또 근로자로 있는 사람도 있겠죠. 중동인 있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얼마가 있냐.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자가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으로 주민총회 터번 쓰고 나타날 일이 이제 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그러면 지금 기관이라 하면 정부기관, 공공기관도 있지만 민간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좌파단체들이 만든 인권기관, 환경, 노동, 복지 이와 같은 법인격을 가진 그런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등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대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심지어는 이런 기업까지 불법 단체까지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 주민으로 활동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교, 기술학교 같은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이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사상적인 이해가 있는 분들이니까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조례상으로 이 법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례들이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전면 실시는 아니지만요, 앞으로 이 정부, 문재인 정부는 전면 실시하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조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민이라 하면 녹본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거는 진짜 주민이겠죠. 또는 녹본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 자, 이렇게 보니까 현재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이 실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조례상으로 이미 그게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많구나. 이미 주민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구나.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좌파 세력들은 이런 가짜 주민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생활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예쁘게 짓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녹본동 조례에 따르면은 15세 이상이면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가련 이동의 경우는 만 10세 이상이면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만 10세면 초등학교 4학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총회에 와서 뭐를 의결하느냐 하니까 주민세 균등분 환원 사업 결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얘들은 아마 지시한 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에서 일어날 이와 같은 얄궂은 이런 어떤 법제화가 앞으로 마을을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가짜 주민들이 진짜 주민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앞으로 이런 단체와 기관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면 환경단체, 노조, 학교, 동성애단체,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각종 이름의 단체들이 이제 읍면동에 들어와서는 거기 살지는 않지만 이제 소속원이 돼서 주민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총회도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주민자치회도 그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주민과 가짜 주민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진짜 주민은 그 동네에 실제 사는 사람이죠. 진짜 사는 사람하고 가짜 주민은 뭐예요? 다른 동네에 살지만, 주소를 두고 살지만 직장이 여기 있으므로 여기에 출근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 진짜 주민과 가짜 주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첫째는요, 진짜 주민은요, 이웃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 모래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웃에 있는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얼마인지, 직장이 어디 다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래알입니다. 그런데 가짜 주민들은 그 동네에 직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서로 직장인끼리 서로 매일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뭐 친척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년월일 이런 것까지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민은 모래알이고 가짜 주민들은 서로 단체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짜 주민은요, 낮에 어디 있다고요? 그 마을에 있습니까? 출근해가 다른 데 가 있다니까요. 낮에 그 동네에 없어. 그런데 가짜 주민들은 집에 있다가 그 동네로 출근을 해요.
그러면 낮에는 뭐냐면 진짜 주민은 없고요, 가짜 주민들이 그 마을을 지배하게 돼. 그런데 주민총회가 낮에 이루어질까요? 밤에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누구에서 결정이 될까요? 가짜 주민들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진짜 주민들은요, 정보에 어두워 주민총회가 있는지 주민자치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짜 주민들은 그 마을에서 낮에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를 정보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짜 주민들은 그 동네의 주민총회, 주민자치 모든 사업들을 속속들이 알고 지배하게 되고, 진짜 주민들은 그 동네에서 소외당하는, 억압당하는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인, 우파 주민들의 피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요,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성별이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젠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수십 가지 젠더 개념. 그 소수의 성적 지향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야.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동성애 안 된다고 가르치면 결국은 개인의 소수 성적 지향성을 억압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교회는 소수의 어떤 그들을 억압하는 존재로 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신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신념이 뭐냐? 정치적 신념을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별, 사상,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란 곧 사상을 의미한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에 대한 조직, 전파, 확산 이런 활동을 얼마든지 차별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지금 미니차별금지법이라 할 만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방교인이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왜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이것을 반대 운동을 하느냐 하면 이 안에 차별금지법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정치 관여하면 돼? 우리가 동성애 반대는 하지만 주민자치법 반대하는 것은 교회 정교분리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 논리는 매우 부당한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 제10조 6항에 보면요,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사실 좌파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이 좌파들이 장악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인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개인의 정보, 어떤 정보냐 하면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그다음 주소, 그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그거다가 등이라고 해놨으니까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집하는 어떤 대상이 어디냐 하면은 정부의 중앙 부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할 수 있어요. 행안부를 대상으로 법무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관세청, 세무서 등등 모든 정부의 기관으로부터 주민자치회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부 기관뿐만 아니고 산하 기관까지도. 그럼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다. 경찰청장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산하기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까지 산하기관장한테도 주민에 대한 정보를 달라 할 수 있다. 그런데요, 더 웃기는 것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니,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경찰청장한테 주민에 대한 정보 내놓으라 그러면 경찰청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헌변 변호사인, 대표 변호사인 구상진 변호사는요,
이 법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못 갖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을에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한테 주었다고. 이렇게 준 걸 보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남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과 조직을 둘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분과 조직 이름을 보면 환경분과, 인권분과, 복지분과, 교통분과, 아동분과, 주거분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분과, 코로나 확진을 한다면서 교회를 감시하거나 소음 측정한다면서 예를 들면 통성기도를 반대하거나 교회 종탑이 위험하다면서 등등등 교회에 대한 얼마든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권분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유년주일학교에 성경의 어떤 교리를 혹시나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건 아니냐, 이건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데 따라서 교회는 탄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지만 자영업자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민자치회가 어쩌면은 공권력이 아닙니까? 공권력. 아니, 경찰청장한테도 지금 주민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사업을 할 수 있대요. 수익 사업을,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제 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경쟁 업종인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부동산을 대거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국유재산, 시유지, 군유지 같은 거를 저가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정부나 그럼 자치단체로부터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농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 공공주차장을 만든다, 힐링센터를 만든다 등등 많은 것들을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때로는 공짜로 저가로 임대하거나 해서 많은 좌파단체들이 거기에 혜택을 보도록 하면 정상적인 임대료를 낸 사람들은 피해는 불보듯이 뻔할 것이다. 우리 이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좀 이따 다른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요, 이 읍면동의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법이 또 지금 별도로 발의되고 있어요. 이거는 또 뭐냐?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만 해도요, 학교의 정치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동네에 사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통째로 주민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중학생들 학교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선거 때가 된다든가 주민총회를 해야 될 때가 오면 선생이 학생들 보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는 같은 주민이니까 주민총회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 마을에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소재를 해가지고 그들 사상교육을 시킬지도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요, 중고등학생만 해도요 260만 명이 재학생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까지 합치면 500만 명입니다. 초등학생까지 다 합치면 더 많고요. 앞으로 이들이 이제 같은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사상교육을 시킬 날이 멀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순간에요, 우파 정권을 창출한다는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그들의 눈과 귀와 모든 삶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읍면동의 마을교육 공동체 입법화 추진이 본격적으로 있는데, 이용호 의원이라고요, 8월 달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법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읍면동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가치를 공유한다.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교사밖에 없어요. 이 교사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하고 지역 주민까지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뭘 가르치겠다고요?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도가 불순하다. 지금 또 권인숙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제안한 게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주창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읍면동에서 그 밑에 이제 김용년 한국예대 교수는 그랬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그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도가 불순한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읍면동을 단순히 주민자치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마을을 완전히 공동체 사상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이미 내포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법안이 발의된 거는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이미 이 정부는 오랫동안 교육부와 그다음에 청와대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해가지고 이미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많이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어요.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통합교육을 정부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 부모로부터 교육시키는, 아이를 교육시키는 주도권을 이제 사회와 마을과 국가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나온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마을에 있는 많은 어떤 그 교육기관이 있죠. 정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민간의 어떤 마을 학교도 있고 많은 다채로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서로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교육기관을 모두 통합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사례로 아주 수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냐 하면은 도봉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마을 강사가 522명이 양성돼 있다. 그 다음에 마을 학교가 97개소가 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지금 교육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교육기관과 좌파가 만든 마을 학교가 이제 통합을 시켜버리면 이제는 좌파 강사가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아마 사상교육을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이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하부로부터 아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그림도 있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학교까지 모두 다가 하나의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지금 전국 읍면동을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어요. 제가요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을 책을 썼더니 어떤 사상 전문가를 하는 사람이 저를 공격했어요. 아니,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니까 전부 다 분권적이던데, 마을에다가 예산도 주고 권한도 주고 다 분권적이던데 공산주의라는 건 매우 직권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분권적인 이 법을 가지고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이런 막말을 쓰느냐고 내한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주사파인데 그들의 사상적 지향성이 뭔지를 아는 것은 지금 단순하게 일부 어떤 제도를 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집권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도 보니까요, 그게 딱 편린이 드러나 있었어요. 전문지원기관을 외부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지원기관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간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각 읍면동 외곽에 전문지원 좌파기관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서울시의 사례 주민자치회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 구청마다 구주민자치지원단이 있어가지고 좌파 단체가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구청 내에 구청도 간섭하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도 간섭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도록 다 해놨더라고.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읍면동이 마치 독립적이고 분권적인 주민자치를 하는 것 같지만 외곽에서는 이거를 견인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 안에도 돼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교육 분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전체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그거를 통합하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그 자료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 외에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법안이니까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것도 보니까 행안부 주도 아래 자치단체별로 읍면동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안에도 그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 법안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읍면동이 다 독립적인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하나로 딱 끌고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커튼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강력한 견인 조직, 전체주의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읍면동에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죠. 자, 이 정보, 수집된 정보를 어디엔가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안이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가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놨습니다. 말하자면은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여러분 혹시 아는 자치경찰 들어보셨습니까? 자치경찰에 또 파출소에 있는 정보망이 또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 아까 시스템에서 또 정보를 수집해 이거를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인적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그런 정보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음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정당만 바라보고 중앙정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마을이 위험하다 마을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너무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좌파 마을 공화국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서울시에서 이미 오세훈 시장이 등장한 후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감사 결과 어마어마한 어떤 그 소위 부정의 실체들이 다 드러났어요. 백일화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발언한 걸 보면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와 같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조차 이 서울시에 있는 좌파단체들이 그거를 다 자기 이 먹거리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 서울시를 말아먹었다. 그럼 10년간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뭐냐면 서울 시민들이 낸 1조 원의 돈을 그들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막으려면 정말 이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제 많이 깨어나가지고요. 이제는 주민자치니 마을민주주의니 하면 이제는 그 문제 실상이 결국은 좌파들이 자기들이 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많이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요. 지금 이 법대로 하면 마을 공화국을 장악하면 50년, 100년 집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의 재정 문제인데 특별회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특별회계 운영이라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 지금 좌파들의 마을 활동가들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이 얼마냐? 175조인데 이 중에 30%를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의 마을 기부로 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모 교수는요, 175조를 전액 읍면동에 있는 마을 기금으로 줘야 된다고 돼요. 175조가 얼마입니까? 그거를 주민자치의 마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기금이 나오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요,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받아가지고 그걸 또 사업을 하는 거야. 부동산 사업이다, 뭐다 다 그죠? 주택
뭐 사업이나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공공농장의 힐링센터 그 수익이 나오면 그걸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야. 또 근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마음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그러면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모든 경제가 다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국공유 재산 활용 특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갖는 부동산, 자치단체, 시유지, 군유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주택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주택 사업.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별 문제를 못 느꼈는데 대장동 사태를 터지는 걸 보고 대장동 사태가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읍면동에서 다 하겠구나.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하부로부터 완전히 붕괴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말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책자, 소책자, 제가 쓴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던 이 책은요, 진짜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리더급들은 읽으셔야 하고 476페이지이긴 합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사상적 기반이 잘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책자 3,491개 읍면동 위험하다 이 32쪽인데 이것도 읽으시면 정말 이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려주시고 유튜브에도 그 강의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her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